학교 필기가 제일 중요해. 자, 땅끝부터 봅시다. 이 제목의 의미가 이 두 가지를 가져요. 자, 자, 집중해. 전라도 해남의 실제 지명이면서 두 번째,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을 의미하는 제목이 중의적인 의미를 그대로 왔습니다. 자, 중의적 표현은 무슨 뜻이야? 하나의 표현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때를 그래요. 중의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작품은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 오히려 긍정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어, 여기에 요 내용이 나오죠. 나중에 시 읽어보면. 그 위태로운 공간에서 땅끝이라는 위치에 서서 위태로움 속에서 아름다움이 스며있다는 인식. 이거 학교에서 역설이라고 배웠어요? 역설적 인식을 통해 우리가 오케이 나오게 됩니다. 필기에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건 일단 무시하면서 봅시다. 지금 하는 것들 잘 따라오면서. 느낌이 이런 것 같지 않아? 이 시는 그런 느낌 같지 않아? 익스트림 스포츠, 야, 잠깐만. 너 파일 안 받아져 있지? 교과서. 지금, 잠시 더기. 어, 공부하고 세고 있어. 나도 세고 있어. 지금 다시 올렸거든? 다시 공유했거든? 했지? 보여? 운유고 1학년 방으로. 됐어? 응. 자, 봐. 시를 봅시다. 이게 시상 전개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가 있는데요. 1년부터 잠깐만 봅시다. 아우, 너무 정신없어. 자, 지워. 네, 지워. 자, 그럼 보죠. 1년 지우고 봅시다. 지우의 크기를 늘려서 온다. 네, 안 돼. 자, 보세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 우리는 화자라고 합니다. 시적 화자라고 부르고 시적을 생략하기도 해요. 화자는 항상 무조건 나예요. 근데 나라는 단어가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작품은 나라는 단어가 직접 표면에 나와 있습니다. 표면적인, 표면적이라니까 좀 그렇네. 어쨌든 표면적인 화자. 표면에 드러나 있다. 표면적이라니까 좀, 어떡하지? 표면적인, 그래 가. 자, 나는 항상 굿맨입니다. 알아두셔야 될 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하고자 하는 건 다 긍정적이에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문장 단위로 하나씩 봐보요. 자, 산 너머에 있는 고운 노을을 보려고, 뭐뭐려고죠? 려고는 무슨 뜻이죠? 의도나 목적이 있는 거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였으니 요 고운 노을은 긍정이겠어, 부정이겠어? 긍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적, 자, 유년 시절, 꿈과 이상,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그것을 보기 위한 나의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이때 그네는 뭐니? 네, 맞습니다. 이때 그네는 꿈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 매개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 그네는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그네를 보려면 거기 가야 되잖아. 갈 수 있어, 없어? 볼 수는 있는데 갈 수는 없지. 그네를 타고 올라가서 산 너머를 볼 수는 있지. 어. 네,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것으로서 있고, 그네는 그런 매개체가 된다. 수단이 된다. 역동적 이미지는 역동이라는 건 힘차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시간에 흘러간 걸 시간이 흘러서 노을이 사라진 걸 어둠에게 잡아먹혔다고 하고, 이때 어둠은 부정적인 존재고, 이때 어둠은 포식자로서 내가 바라던 꿈이나 아름다움을 잡아먹은 존재,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태워 날아가던 그네줄이, 그네나 그네줄이나 비슷한 의미겠지만,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삐걱삐걱은 음성 상징어. 자, 음성 상징어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의성어겠습니다. 의성어. 소리를 흉내내는 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면 효과가 뭐예요? 청각적 심사위원. 여기서는 청각 좋아요. 이거 좀 중립적으로 얘기하면 감각적으로 두려움을 생생한 두려움을 드러낸다. 운율 대형사입니다. 삐걱삐걱 두 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음. 학교에서 그네줄이 떨고 있었대잖아. 이거 의인법이라고 했어? 네. 자, 의인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둠에게 잡아먹혔다 해서 어둠이 노을을 잡아먹는 존재니까 어둠은 무생물인데 살아서 뭔가를 잡아먹는 존재로 해서 사류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이라고 말했어. 뒤에 있는 자, 어쨌든 그래. 자, 학교에서는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노을이 어둠에게 잡아먹혔다 해서 어둠이 잡아먹는 존재니까 화류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는데 화류법은 뭐냐면 화류법은 무생물을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나 생물처럼 표현하는 게 화류법입니다. 비유 중에 하나예요. 잘 보세요. 비유법은 비유라는 단어는 범위가 되게 큰 개념이야. 비유 안에 직유, 의인, 은유 등이 있어요. 그럴 때 직유는 내가 이거 독하고 있니? 다행이야. 직유는 소재에 철험같이 듯이 인양이 붙어 있으면 직유. 안 붙어 있으면 사람이 아닌 걸 사람만의 속성을 갖는 것으로 표현했는지 보고. 그것도 아니면 보통 은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의 속성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다 공유하는 특성으로 표현하면 그걸 우리가 화류법이라고 해요. 두려움에 떠는 건 사람이 떨 수도 있지만 동물도 떨 수 있기 때문에 이 떨고 있다는
하류법일 수도 있고 의인법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됐지? 이렇게 잡아먹었다라는 건 좀 공격성을 가진 동물처럼 표현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이것도 화류법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비유적인 표현이 쓴 건 맞아. 여기까지 됐어? 1년. 그래서 유년 시절의 과거의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자, 1년은 유년 시절. 를 회상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2연 지워. 자, 어때? 조금 해도 잘 지워지지. 작은 고추가 그치? 할라피뇨가 맵죠. 자,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작품에서 땅끝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요 문장은 되게 중요해. 이 문장 속에서 땅끝은 긍정적인 곳이에요. 내가 여기에서는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찾아간 곳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을 거라고? 좋은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다고 보면 되죠. 이때 나비는 뭐예요? 꿈과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보고 싶어 했던 노을과 같은 비슷한. 그건 아마 또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어릴 땐 그랬었는데. 그러나 살면서, 그러나에서 인식의 전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땅끝은, 이때 서는 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찾아간 게 아닙니다. 살다 보니, 서게 된 장소죠. 이때 땅끝은, 이 문장 속의 땅끝은 절망과 좌절의 공간. 왜 그러냐면,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여기 내용을 봐봐. 요렇게 하면서 서게 된다는 얘기야. 문장 순서가. 고치 의미적으로. 아니, 도치로 보진 말고. 문장, 행동의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땅끝에 서게 되지. 그래서 뒷걸음질 치는 건 어떤 거예요? 도피, 회피. 아름다움에 취해서 찾아가는 장소가 아닌 거죠. 피하고 피하다. 이때 파도 어때요? 땅을 먹어 들어옵니다. 이때 파도도 뭐야?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 이것도 화류적이라고 해도 되겠지. 먹어 들어옵니다. 응. 막바지입니다. 이때 땅끝은 막바지예요. 마지막 끝의 자리입니다. 좀만 더 가볼게. 자, 살기 위해서는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거. 여전히 예, 화류법입니다. 그런 거야. 이때 뒷걸음질은 뭐예요? 비겁하다라고 보기도 쉽진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뒷걸음질 치는 건 비겁함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두려움이 동반된 행동이겠지만 어, 살기 위한 그럴 수 없는 어, 몸부림 같은 거죠. 이런 곳 이곳이 땅끝인 거야. 찾아 나선 것이 아니야. 아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달려드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속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또 인식의 전환입니다. 이상하기도 하지. 이때 이상하기도 하지는
이때 이상하기도 하지는 무슨 뜻이냐? 놀라움과 감탄이에요. strange라기보단 놀라움, in unbelievable 뭐 이런 뜻인가? 놀라움. 놀라움. 감탄. 마지막에 여기가 도치가 쓰였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상하다. 무엇이? 이렇다는 것이 이상하다. 야, 봐봐. 뭐뭐라는 것이, 뭐뭐라는 것이, 뭐뭐라는 것이로 반복이 되면서 이 반복된 요 표현의 구절들은 얘가 참 놀랐고, 이것이 참 놀랐고, 이것도 참 놀랐다는 뜻입니다.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봐. 이건 도치예요. 도치죠? 아까는 응? 아까는 그냥 그대로 두세요. 자, 도치입니다. 자, 위태로움 속에 뭐가 들어있다?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 위태로움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가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건 깨달음이고, 그래서 이 땅끝은 단순히 부정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그곳에서만 삶의 막바지나 절망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깨달음이고, 이거는 역설적 깨달음이 되겠습니다. 자, 땅끝은 늘 젖어 있다. 땅끝 뭐예요? 위태로움과 매칭. 젖어 있다 뭐예요?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랑 같은 말. 문장 구조. 아시겠어요? 젖어 있는 건 아름답다라는 거. 여기에 이 글 속에선, 이 시 속에선. 그리고 그 아름다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을 보려고. 이때 그거리 가리키는 건 위태로움 속의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 이거 중요합니다. 려고예요. 려고 뭐예요? 의지 목표. 그거 하려고 아까 뭘 보려고 그네 노을을 보려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했지. 이제 나는 땅끝을 피하다 도착하는 곳이 아니라 찾아가는 여기서 땅끝은 신기하게도 이제 마지막은 여기가 어디예요? 땅끝. 예, 여기가 땅끝이에요. 땅끝입니다. 여기서 땅끝은 뭐와 뭐를 같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에요? 절망과 희망. 희망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서 내가 이제 찾아올 가치가 있어 없어? 있는 공간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쵸?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왔던 곳인데 이곳에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후에 앞으로 나는 살면서 여기를 몇 번이나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저희 이육사 절정도 했어요. 아니 한강이 안 얘기했다고 얘기했었어요. 어, 오케이. 저희가는 얘기 안 하겠어요. 오케이. 외관도 안 했어요. 자, 보세요. 1연은 유년 시절의 체험, 2연은 땅끝에 선 현재의 체험. 이해됐니? 거기서 깨닫게 된 역설적인 인식. 인식의 전환이 있다라는 거. 여기 땅끝의 의미, 땅끝은 지명이면서도 한계 상황, 절정이라는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작품에 한계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발견하는 어떤 희망. 자, 이렇게 설명했네요. 학교 교과서는. 육지의 끝이어서 절망이지만 바다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이 있어요. 네. 저는 좀 알았어요. 네. 여기에 상징적 의미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둠과 파도는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파도와 어둠은 시련과 고난,
이때 어둠은 유년 시절에 자기의 꿈과 동경, 이상을 없애버린 존재였다면, 것이었다면, 파도는 현재 내게 닥치는 시련과 고난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가 두 번 나타납니다. 이연의 그러나는 뭐예요? 아, 땅끝이 아름다운 곳은 아니라는 거. 사면에서는 근데 사면에서, 아, 그런데 그 위태로움 속에, 절망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 아마 굳이 따지자면 익스트림 관계, 익스트림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기 구성 요소, 여기서 동그라미 쳐놓긴 했지만, 자, 봅시다. 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화자, 운율, 감각적 심상, 이미지, 표현법, 상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돼서 작품 하나를 제대로 완성하고 있다. 화자는 나에 대한 얘기고요. 운율, 뭐뭐, 종결하며 뭐뭐지의 반복. 뭐뭐라는 것이라는 통사 구조의 반복. 통사라는 말은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문장 구조가 반복돼. 뭐뭐라는 것이, 뭐뭐라는 것이, 뭐뭐라는 것이. 오케이? 마지막에. 감각적 심상. 주로 시각인데, 아까 청각적 삐걱삐걱 있었죠? 좋아. 이런 심상으로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비유, 아까 뭐였어요? 비유 중에 하류 화류가 있었어요. 역설적 표현 있었고, 이 접속 부사는 그러나, 그런데, 뭐 이런 것들입니다. 됐나요? 넘어가 볼까? 학습 활동. 자, 1연은 과거 유년 시절에서, 2연에서는 현재, 3연은 아마, 요거 2연은 이렇게 지워볼까? 2연은 현재, 3연은 아마도 미래 상황에 대한 어떤 가정. 얘를 통째로 현재로 같이 2연과 3연을 현재로 묶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땅끝이라는 건 절망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됐다. 그래서 땅끝의 의미가 문장 속에서 바뀝니다. 유년 시절에는 그리고 성인이 된 후 그리고 뭔가를 깨닫게 된 이후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상적인 공간, 동경하는 공간이었다면 절망적이고 위험한 공간이었다가 아름다움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의미가 변합니다. 이게 주제예요. 뒤로 넘어가면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통사구조의 반복, 뭐뭐는 것이, 뭐뭐라는 것이, 뭐뭐라는 것이, 뭐뭐했지, 뭐뭐했지, 뭐뭐했지. 이걸 문장이 끝날 때 마침표를 찍거나 느낌표, 물음표를 찍을 때 나오는 어미를 종결 어미라 그래요. 다음 19에 나타난 심상. 심상은 감각적 이미지를 얘기를 합니다. 삐걱삐걱, 청각. 떤다, 시각.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사용됐다.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들어오는 거, 시각. 그 다음, 참신한 식구 표현, 역설적 표현 쓰인 거예요. 나비를 쫓듯은 직유법입니다. 넘어가도 되죠? 음.
요거는 시인의 말, 시인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했어요? 네, 괜찮아요. 했어요. 자, 기억과 같은 인식이 나타나는 구절을 알아둡시다. 어둠도 시에 들어오면 어둠만이 아니게 되는지, 때로는 어둠이 눈부시고 감미롭기도 했다. 원래는 뭐야? 어둠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눈부시고 감미로울 수 있다. 이게 어떤 인식이에요? 역설적 인식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그것과 관련된 게 이런 표현이 되겠다. 하나 더. 어, 보육원에서 이렇게 살았던 경험, 엄마가 그 직장이 그 보육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냈던 그 경험이 바로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라는 유년 시절에 안 좋았던 표현, 부정적이었던 표현이 거기에서 우리가 유래됨을 알 수 있습니다. 1942 열차, 이게 시인데요. 산문시예요, 산문시. 산문시는 연구분도 없고, 행구분도 없습니다. 수필처럼 쓴 거예요. 열차에서 바라본 열차 안팎의 평화로운 풍경, 묘사, 도치, 비유 이런 것들을 썼다. 향토적 시어를 사용했다는데 향토적 시어가 뭐예요? 예, 시골에서 나오는 소재들을 언급하는 걸 우리가 향토적 시어라고 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산문시로 쓴 이유가 뭘까? 행연 왜 구분하지 않고 썼을까? 학교에서는 여기 그렇지. 사람들과 주변이 한데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다. 그 의도로. 자, 위에 시를 잠깐만 보면 평양에서 하동을 지나 일종의 요게 달고 간다. 요게 지명인데 뭐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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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네 가네도 계속 반복되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요 지명 계속 언급됐던 지명에 나열된 이것은 기차의 여정이라고 해야 되나? 기차의 뭐라 그러죠? 차의 말이 안 떠올라. 다 지워 일단. 자 보시면 이것도 지워. 잠깐만 봐봐. 여기에서 이 지명의 나열로 나름 운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를 지나 뭐뭐 지나 뭐뭐 지나 뭐뭐 지나 이래서 우리는 문장 구조가 비슷해요. 대꾸도 쓰였고요. 시어의 반복도 쓰였습니다. 세랑이 객차를 달고 가네. 북천 사람은 함한 사람은 함한 사람은 마산 사람을 부른다. 요 부분 어떤 거예요? 네, 연세법이에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입니다. 자, 북천 사람은 함한 사람을 불러 함한 사람으로 끝냈더니 함한 사람으로 시작해요, 다시. 그래서 요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요렇게 시작하는 거죠. 연세법. 나발과 꽹과리를 불고 치듯. 무슨 법? 지규법. 네, 지규. 시끌시끌하게 덜커덩거리며. 이거 학교에서 의성어라고 얘기했나? 네, 청각적 심聲건 맞습니다. 음성 상징어라고 봐야 되는지 학교 선생님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네, 좋아. 음. 젖 먹던 아이와 젊은 연인과 축하에게 함께 간다. 침침하고 눈매가 눈송하는 김천 출신 나도. 나가 누구야? 맞죠? 뛰어서 간다. 시냇물에 고무신 미끄러지며 떠내려가듯. 요것도 네. 이런 것들이 그중에 항토적 시어 같은 거. 소나기 구름 실어 나르는 바람에 널빤지 가듯. 계속 직유법을 쓰고 있습니다. 연한 버드나무와 높은 미루나무와 먼 무지개를 싣고 간다. 주변의 풍경이고요. 들판과 수로의 깨끗한 문온에 비추어 보며 간다. 문온은 뭐냐면 물이 차 있는 논입니다. 그래서 수면에 뭔가가 비치죠. 그래서 기차가 자기의 모습을 좀 물과 문온에 비추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문온에 비친 푸른 봄산은 물에 비친 봄산의 풍경이죠. 계절은 봄. 연한 버들 봄산 여기에서 우리가 봄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일하는 소가 등에 태우고 가네. 봄산은 실록이 가네. 보자기를 풀어놓은 시간만큼 조금씩 역마다 연착이 뭐예요? 늦게 도착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문장을 종결어미로 끝내지 않아서 여운을 주면서 고요. 예, 도치법이라고 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실록은 봄이 돼서 새롭게 푸르러지는 걸 우리가 실록이라고 그래요. 항소적 시어. 자, 여기 문온 좋아. 또 뭐가 보자기. 우리나라의 시골틱한 거. 고무신. 나바가 깽가리도 향토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요. 네, 학교에서 확정 지어준 걸 좀 알아두시고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얘네들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화와 간해가 반복됐다. 시어의 반복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뭐뭐는 뭐뭐를 부르네. 뭐뭐듯 간해. 자,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시어의 반복. 예, 학교 교과서에서 시끌시끌, 덜컹, 조금씩을 음성상징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잠깐만 봐봐. 이거 두 개가 구분이 된다. 얘네들은 음성상징어. 조금씩은 부사어의 반복. 이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아. 나머지는 됐습니다. 미스터 방 갑시다. 미스터 방은 소설이에요? 우리 조금만 더 하자.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한 5시 20분? 미스터 방, 어떡하지? 읽어야지 뭐. 같이 읽으면서 가야지. 이 미스터 방 이야기 모르나?
내용 껍데기. 다 넣어줘. 커피단이랑 좀 비슷해. 구두 닦는 새끼. 몰랐어. 예, 구두 닦기였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해방이 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지냈냐면 일제강점기 때 살기가 조선에서 살기가 고향 땅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중국의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살기 힘들어서 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살다가 아닌가 거기 어쨌든 그러다가 혼자 떠났나? 아 기억 안 나. 이렇게 살다가 중국에서도 살다가 거기에서 적응 못해서 일본도 가고 일본에서 지내다가 이제 조선으로 이제 들어온 거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중국어도 조금 할 줄 알고 일본어도 조금 할 줄 알고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영어도 좀 할 줄 알아. 언어적 센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러다가 할 일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신발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이 돼가지고 지내다가 갑자기 8.15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얘는 광복이 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왜냐면 손님들이 신발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 광복이 된 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자기한테 벌이가 돼 안 돼. 사람들이 정신 딴 데 팔려가지고. 그래서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 독립이 배부르게 만들어주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좀 지났더니 광복이 된 걸 좋아해. 왜? 구두 수선의 그 대가, 가격을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올렸더니 누구도 통제하지 않아. 일제강점기 땐 가격을 함부로 올리면 가격 단속을 받았는데. 그래서 아무도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무질서해져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받고 싶은 대로 가격을 올려서 받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해. 광복이 된 거야. 그랬다가 또 싫어해. 왜? 남들도 다 높게 받아.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그래서 또 기분을 또 안 좋아해. 그러던 중에 뭘 구경하냐면 미군 장교가 길거리에서 뭔가 흥정을 해서 물건을 사려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고 저거다. 영어를 써먹어야지.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모든 세관 살림 다 마련해가지고 저당 잡혀서 양복을 빌려 입어. 구해서 돈 주고 대여를 해서 입어. 그리고 미군 장교에게 접근해가지고 사고 싶어하는 물건을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해하는 거에 대해서 뭐해? 자기가 뭐 한 거야? 음. 통역을 해주지. 너무 반가워서 자기의 전용 통역사로 고용을 해서 살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승승장구하는 거야. 해방 직후에 미군 장교의 어, 개인 통역사가 돼가지고 온갖 이권과 이런 것에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던 중에 고향에서 백주사라고 동네 꽤 지주로서 양반 어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들이 친일파 앞장서가지고 순사 노릇을 했던 거야. 그러면서 온갖 재산과 재물을 다 뺏고 친일 행각을 하면서 재산을 많이 모으고 그리고 그런 돈으로 땅도 사들여가지고 동네 마을 사람들한테 소작을 줬는데 소작료로 많이 걷어들였다. 그래서 불만이 많았어 마을 사람들. 고향의 마을 사람들이. 그러다가 뭐가 터진 거야? 뭐가 된 거야? 8.15 광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해? 백주산대. 백주산의 집에 있는 물건과 이런 것들을 세간 살림을 다 때려 부수고 뺏고 한 거야. 그리고 그 아들도 경찰 노릇을 앞잡이 노릇을 했던 아들도 세간 살림 이런 거 다 습격받아가지고 다 뺏긴 거야. 이해됐니 문제인지? 그것에 열받아가지고 백주사가 도망치듯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빼앗긴 재산을 찾을 수 있을까?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우연히 누굴 만나? 그러니까 막 미스터 방을 만나. 미스터 방이 미군 장교의 승용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멈추더니 양복을 입고 내려. 백수는 깜짝 놀라서 딱 봤더니 누구야? 저 미천한 신분의 못난 녀석이었던 무시했던 방산복이 멀끔한 서양 양복을 입고 승용차에서 내리니까 대박이다.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미스터 방이 어른 대접한다고 데리고 자기네 집으로 가가지고 술 한 잔 이제 대접을 하는데 그때 거기서 뭐해? 반말 찍찍하고 장난하고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백조사가 진짜 안 입고 온데 뭐야? 쟤 잘 나가나 보다. 쟤 불 붙어가지고 재산 찾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막 나. 그래서 그러다 마지막 엔딩은 방산복이 집에서 낮에 양치를 하고 뭐 해가지고 확 뱉으려고 하는데 근데 대문이 있고 이제 계단이 이렇게 있어서 계단 위에서 해서 대문 밖으로 확 뱉는데 그때 미군 장교가 들어오다가 양침물을 얼굴에 다 맞아. 이런 F 뭐뭐뭐 어쨌든 욕 하면서 그러면서 끝나 엔딩. 뭐 하는 거야? 권력을 잃는 장면으로 끝나는 거야. 아니 백두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내용 알아. 부탁을 했고 누가? 미스터 방이. 그래서 끝나는 소설이야. 그래서 이 소설은 구구절절 읽는 건 학교에서 잘 읽어보시고요. 내용을 보시면 이게 보세요. 이름도 그래서 비꼬는 듯한 말투의 미스터 방입니다. 누가 부르는 호칭이야? 미군 장교가 방산복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자, 가족과 페이지 어디냐면 126페이지입니다. 이 작품은 풍자적인 작품이에요.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비꼬는 작품입니다. 개인의 삶과 이익을 중시하고 외세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미스터 방이라는 부정적 인물의 자기 것이야 허세를 풍자하는 작품입니다. 예, 기회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거예요. 부정적 인물에 대한 희화화, 코믹하게 표현했던 얘기야. 풍자와 해악이 다 들어가고. 자, 서술자의 태도는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소설이니까 부정적 인물인 미스터 방에 대해서 조롱과 냉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부정적 인물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야? 네, 백주사요. 당시 광복 직후의 혼란한 사회를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기본이. 이 작품에서 갈등은 백주사의 내적 갈등이 주로 나타납니다. 방산복은 갈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기가 좀 애매한 거고. 서술상의 특징 중요합니다. 인물을 희화화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 됐고 판소리 사설체를 사용했다. 판소리를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판소리의 내용을 창자가 소리꾼이 노래를 부를 때 해당 장면에 대해서 놀리듯이 얘기하면서 내용을 노래합니다. 그런 말투를 썼다는 거예요. 사설체라는 건 말투.
자, 마지막 장면 보죠. 마지막 장면 이게 나타나요. 미스터 방이 뱉은 양침물에 소희가 맞는 이 장면이 중요한데 이때 S 소희가 화가 나서 욕을 하면 미스터 방에게 턱을 날리는데 그러면서 그냥 끝나고 맙니다. 미완성의 결말이지만 부정적 인물인 미스터 방의 몰락을 예고한다. 과연 몰락했을까? 모르겠네. 쌌어. 싹싹 빌어서 나는 또 빌붙었을 것 같아. 미스터 방이 우연한 기회에 얻게 된 부와 권세가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몰락을 예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얻은 부와 권세가 허망하게 사라진다는 걸 교훈으로 주는 작품이겠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해학적이고 통쾌함을 불러일으키는 풍자의 효과를 주는 것이 되겠다. 다 읽긴 읽어야 돼. 읽긴 읽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뒤에 핵심만 보죠. 전체 줄거리. 학습활동 미래에도 괜찮아요. 자, 24살에 머슴살이를 하다가 25에 돈벌이를 일본으로 떠났고 그러면서 동양 삼국 중국도 떠돌다가 돌아와서 중국 등지도 떠돌다가 고향에 돌아왔는데 연합군의 포로 수용소로 일을 다녔는데 37살에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고 지냈던 사람이에요. 신기로 장수는 구두수성공의 일을 우리가 신기로 장수라고 합니다. 그다음 S소희를 만나고 통역관으로 출세한 다음에 백주사 만났다가 소희에게 뺨 맞는 이런 장면으로 끝나는 거지. S소희를 만나게 되면서 팔자가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사 다 그런 거야. 자, 해방 전엔 방산복은 허름한에서 보잘것없는 처지였다가 해방 후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되고 백주사의 경우는 해방 전에는 경찰서 주임의 아버지라는 건 경찰서 주임이 아들로 있는데 고리대금 사채업으로 부를 누리다가 군중의 습격을 받아서 재산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기회주의적 인물이 외세에 기대어 출세하는 세태를 비판한다. 자, 서사갈래의 특징, 소설의 특징이에요. 서사는요, 보자. 서술자가 서구적인 인물과 사건으로 작품을 표현하는 거고, 이들의 구성하는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백주사 방산복의 그 캐릭터, 성격 파악이 되게 중요하다. 인물에 대한 내적 갈등을 합니다. 백주사는 자 방상복의 버릇없음. 지만 그래도 참아야 된다는 마음. 그리고 자리를 털고 싶은 마음, 털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걸 우리가 내적 갈등이라고 해요. 방산복과 백주사는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설명. 이게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에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했을 때 무릎을 이렇게 이런 물건들이 있었더란다. 쥐상우, 쥐의 얼굴 모습에 대추씨만한 얼굴에 앙상한 노란 수염의 백주사
외양 묘사입니다.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거 희화화라고 해요. 내면 심리를 직접 설명합니다. 요건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을 드러내는 부분. 됐고. 해방 후 미군은 군정에서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삼고, 해방 공간에서 영어는 강력한 생존 무기고, 미군은 국공유 재산과 일본인의 재산을 다 군 정청에다가 귀속하려고 하였고, 이것을 접수하는 관리인은 통역관들이 결정했다. 이 일본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걸 통역관들이. 그 결과 통역관은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산복이 통역관으로 뇌물 받고 막 뭔가 일을 처리해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산복은 어떤 인물이냐? 나름 시대상을 잘 파악해서 처세 밝은 인물이다. 하지만 친일파였던 백주사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는 부분에서 역사의식이 부재한 반민족적인 인물이다. 개인주의적 인물인 거죠. 이생규장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문제는 다음에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합니다.